안녕하세요. 최일호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주간 미국 시장과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투 베이직으로 가서요. 주가는 금리와 기업 실적인데 최근에 금리 쪽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매크로 중에서 물가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약간 그 FOMC에서 이번 주에 열리는 FOMC에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섹터별로도 좀 움직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투자 수익의 원천, 성장과 배당. 배당 쪽에서 우리나라 얘기지만 최근에 주주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들, 특히 은행 섹터들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배당이 최근에 의미가 있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 가설과 검증의 과정이라고 써봤는데 계속 검증의 과정이 최근에 좀 고통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AI 관련 섹터, 빅테크, 반도체 섹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변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IT 약세, BIT 강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화 완화 사이클이 가시화되면서 IT 이외에 대안이 증가하고 있다. 즉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IT가 아니라 그동안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부담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섹터들이 지금 실적이나 밸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상당히 그동안 올랐던 IT 섹터보다도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돈이 일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IT 섹터가 그간 그 좀 쏠렸던 것들은 좀 인정이 되면서 가격하고 밸류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 개선이 최근에 일어나는 것이 좀 둔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IT 이외의 섹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섹터, 그리고 방어 섹터, 밸류 섹터, 그리고 구경제 섹터, 이런 섹터들로 조금 자금들이 이동을 하면서 IT가 약하고 BIT sektor가 강한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고 특히 중성주 위주의 러셀 2000은 올해 내내 7월 이전까지는 고전을 하다가 7월에만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른 지수들보다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 관련해서 일부 자금이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해석되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거든요. 이것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엔화 자금으로 싼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통화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일본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미국 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서 기존에 쌓아놨던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특히 IT 쪽에 투자가 되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이 되면서 IT 쪽에 좀 약하다는 그런 그 얘기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 시즌에 이번에 보셨듯이 다른 무엇보다도
IT 섹터 내 핵심 종목들의 실적을 검증하려는 시장에 집요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AI 관련해서 캐펙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언제 수익화되느냐, 얼마나 돈을 벌겠느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구글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데, 과연 이 AI 사이클 자체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초중반 정도 지나가고 있고, 그 끝물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여전히 캐펙스는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 캐펙스의 아웃풋도 일어나야 될 것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그 구글의 그 어닝스 콜에서 있었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소설이 좀 길었는데 요즘 시장이 좀 변동성도 심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라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가 계속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PC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PC 물가 헤드라인으로 보면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헤드라인 PC가 2.5%였는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코어 PC 같은 경우는 연준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023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3.2%였던 것이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코어 PC가 2.6%로 상당히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PC 안에 있는 상품 물가나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도 서비스 물가의 경우 4.1%에서 3.9%로 최근 한 7개월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품 물가 중에서도 내구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비내구재 같은 경우도 1%대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연준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주말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가칭 일컬어지는 기자인데, 이 기자분도 기사를 내면서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는 9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기사 머릿글에 적었고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인플레와 노동시장 감안시에 9월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이번 FOMC에서 보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8%로 보고 있고요.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5%로 보면서 그 길었던 긴축 사이클에서 완화 사이클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지표 자체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자체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2%를 나타내고 있고요. 2년물 기준으로는 좀 더 그 하락 속도가 가팔라서 4.3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둘 간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상당히 좁혀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마이너스 폭이 좁혀진 상황이고요. 역전 상태가 다시 정상화 되려면 어느 정도 가봐야 되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정상화 시점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국 수익률 보면은 7월 한 달 보면은 아직 3거래일이 남긴 했지만 거의 이제 한 달 돼 가는데 유럽이 0.3%, S&P 500이 플랫 정도 기록했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4%, 상해가 마이너스 2.6%, 일본이 마이너스 4.8%로 수익률이 저조한 편인데 지난주에만 6%가량 하락을 해서 한 달 수익률 하락에 지난주 크게 기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이게 그 7월 중순 이후 CPI가 좀 낮게 나오고 트럼프의 저격 사건이 있고 최근에 PC까지 낮게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9% 뭐 이렇게 갔었는데 최근 하락이 크게 돼서 12.6% 연초 이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14.5%, 유럽이 7.5%, 우리나라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해서 2.9%, 그리고 상해종합은 유일하게 주요국 중에서 마이너스 2.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앞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일 금리 스프레드, 원래 미국 금리가 일본 금리보다 높은 건 맞는데 최근에 미국 금리는 앞에서도 보셨듯이 낮아지고 있고 일본 금리는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 미일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NKD 트레이드가 이전까지는 성행했었는데 미국 금리 하락, 일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고요. 그럼으로써 그 NKD 트레이드를 성산하려는 욕구가 나타나면서 일본 엔화도 강세로 지금 반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엔화 강세를 설명을 하는 가장 유력한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최근 10년물 금리 고점이 4.7%였다가 4.2%까지 내려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가 0.6%였는데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낮은 금리로 빌려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덜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포지션을 구축했던 그 기관들이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려면 엔화를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엔화 수요가 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엔화 강세가 유발됐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의 주요 지수를 보면은 러셀 2000이 7월에 10.4% 올랐고요. 다우 지수가 3.8%, S&P 500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이고요.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3.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6.7%로 가장 저조합니다. 가장 많이 올랐다가 가장 저조해지면서 연초 이후로 필반 지수가 22.2%로 상승폭을 크게 반납을 했고요. S&P 500 14.5%, 나스닥 13.1%, 러셀 2000이 11.5%, 다우지수가 7.7%.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월에 6.7%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고점 대비로는 한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단기간에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섹터로 보더라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을 하회한 섹터가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자유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7월에 이런 현상이 급하게 나타났고 반대로 S&P 500을 플랫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했던 섹터들이 자유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이 섹터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S&P 500 수익률을 상회하는 이례적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고 금융이 있고 유틸리티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어 영역 섹터, 국영재 섹터, 그리고 전통 섹터라고 불려지는 이런 섹터들에서 S&P 500이 플랫인 가운데 각각 6%, 5.5%, 4.5% 이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 수익률 보더라도 밑에 그 비주도 섹터였던 유틸리티나 산업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이런 섹터들이 7월에 많이 회복을 하면서 10% 이상의 상승률을 현재까지 YTD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연초 이후 S&P 500을 상회하고 있는 섹터는 IT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밸류에이션 상당히 그 빡빡한 상태에서 조금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 밸류에이션도 좀 내려왔는데요. 21배 후반까지 갔던 시장 밸류에이션이 지금 21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5,459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과거의 10년이나 5년 평균 각각 18.2배, 19.5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평균보다는 지금 다소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을 좀 끌어올렸던 주도 섹터였던 IT,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하락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의 주가 및 이익 추이인데 최근 한참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익 추정치는 여전히 그 추세에 변화가 없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0.3%가 상향 조정됐고요. 최근 S&P 500 기업 중에서 41%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 78%가 EPS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78%라고 하면 과거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요. 여기에서도 최근에 약간의 조정의 빌미를 찾자면 그 컨센서스 상회하는 폭 자체가 상당히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컨센서스가 100이었는데 실제로는 110도 나오고 120도 나오면서 10에서 20%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컨센서스가 100이라면 실제 나오는 수는 105에 불과하다. 이런 근거들이 사실 IT 그리고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들의 이익 증가에 기울기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조정의 빌미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구글의 어닝스 콜 중에서 Q&A 부분만 따로 가져왔는데요. 조금 질문들이 언제 돈 벌 거냐에 그리고 얼마나 돈 벌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조금 거친 질문들이 있었고요. 답변은 사실
지금 AI 캐펙스 투자 초기 단계고 모델 자체가 여전히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계량화해서 얼마를 벌 거다, 언제 벌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그의 답변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AI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비용 및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그 답변은 소비자 관점에서 전반적인 진전이 있고 기업 관점에서는 기본 기능들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진전은 있고 기본 기능들을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직 효율성에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인원 감소가 있었다. 그래서 전년 그 동기에는 18만 1,798명이었던 인원이 현재는 17만 9,582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 대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여기서 검증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를 지속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AI를 통한 수익화 정도는 어떠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실적 발표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전년 동기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게 AI에 의한 개선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의한 개선인지 그것을 정량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에서는 미국에서 AI 오버뷰라는 한층 개선된 검색 서비스를 개시하고 더 많은 국가로 확장할 예정이며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AI 오버뷰 자체가 자체 매출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색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트래픽을 더 가져올 수 있고 타사와 대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통해 유튜브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에서는 유튜브에서 AI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술적인 거라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캐펙스를 통한 투자 자본 수익률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에서 많이 증권가에서 회자되기도 했는데 과소 투자하는 위험이 과잉 투자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경쟁사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데 비용 좀 아낀다고 좀 적게 투자를 했다가 경쟁에서 뒤지게 되면 그 격차를 좁히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지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모델을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나왔을 때처럼 이것을 피부로 지금 느끼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위만 봐도 챗GPT를 유료로 구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그나마도 수익화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반영이 되고 실제로 AI가 우리 실생활에 침투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모델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어느 구간을 거쳐서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다고 해서 이게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수익화는 언제 가능? 수익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AI가 매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었으며 수익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고요. 그리고 AI를 통한 내부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들어달라라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AI가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코드 작성 및 검토, 테스트 자동화 등의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을 개선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 했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AI를 통해서 탑라인,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비용 절감을 통해서도 수익성을 개선시킨다면 그게 수익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히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으로 입증돼야 될 것이고 지금 많이 쓰는 캐펙스 대비해서 어느 시점에서든지 이게 수익화가 어렵다 또는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빅테크들이 캐펙스 컷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캐펙스 컷을 하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 정말로 주가는 무섭게 하락을 할 텐데 아직까지 수익화나 캐펙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화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 캐펙스가 계속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캐펙스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지금 최근에 과열된 주가나 과열된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좀 과열을 시키고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세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전부 다 그 모든 섹터에 그 경쟁력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종목들이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부터는 검증을 시장에서 받아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철저히 차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나온 김에 최근 실적 발표한 이후에 EPS 추이하고 주가 그리고 PER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EPS는 이익 추정치가 주간 기준으로 5.8% 상향 조정되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 꽤 많은 부분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EPS, 이익하고 주가와의 괴리가 커진 상태고요. PER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21.8배 정도 PER 기준으로 거래되는 것이 현재는 19.5배로 다소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캐펙스를 투자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수익화는 그 기업들 간에 정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얼마나 가시성 있게 그 수익화나 매출 증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